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본격 김동현입니다. 오늘 시간이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지금, 사실 지금 시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다시 또 약간 중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은 안타까운 부분이 2월부터 제가 1월에서 2월 넘어가면서 이제 과대 낙폭은 끝났다. 이제 주도주 차별화로 간다. 그리고 박스권에서 차별화 장세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약한 종목들은 피하고 강한 주도주에 좀 집중하지 않으면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기 힘들다. 오히려 장은 안 떨어지는데도 계좌가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빠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박스권 차별화에 주의해야 되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런 장기 박스를 예전부터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형적인 지금 그런 시장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시황만 보고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시황도 봐야 됩니다. 이제 다시 또 시황도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점도표, 12월 달 점도표를 제가 몇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번 연말 연초 시황이 다 비롯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2024년도 점을 평균적으로 4.1% 이렇게 찍어주면서 이게 이제 4.1%로 이렇게 2024년도를 평균 한 4.1 정도로 찍어준 거예요. 12월 달에. 그리고 2023년도가 5.2 정도가 되니까 5.1, 5.2 정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연말로 보면은 연중으로 최고가 한 5.5 정도가 될 거고 연말로 가면은 한 번 정도 내려야지 내년도까지 한 4번 내리면은 이렇게 4%까지 가지 않겠냐 해서 연내 피봇, 이게 연내 인하, 즉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불어 넣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 차례 성장 섹터들, 미국 빅테크를 필두로 하는 이런 종목들이 랠리를 펼쳤고, 근데 더군다나 지난번 회의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내려오다 멈추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고용지표는 51만 명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엊그제 파월이 제가 지난번 회의에 이번 3월 FOMC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0.75, 그러니까 0.75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오다가 빅 스텝으로 낮췄잖아요. 그 속도, 긴축의 속도, 그리고 최종적인 최고금리, 그리고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 여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속도는 끝났던 얘기잖아요. 속도는 75에서 50, 25로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게 다시 재차 50bp로 가는 거니까 이게 속도가 다시 붙어버리는 거죠. 이거 그리고 최종금리 기간은 이제 이거 더 오랫동안 더 높게 가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가늠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25bp에 점도표는 올라가고 코멘트도 언급하는 코멘트도 좀 매파적이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이게 25가 아니라 50까지 가는 거예요. 50bp 확률이 확 올라가 버렸죠. 파월이 왜냐면 엊그저께 그 상원 청문회에서 데이터가 역전됐다. 그동안에 그 데이터를 기반한 그 데이터 디펜던스를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근데 최근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역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뷰가 바뀔 수 있음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다시 붙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3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이에요. 3월 FOMC에서 5에서 5.25거든요. 이게 5에서 5.25 되는 거니까 이게 0.5% 인상 확률이 80%가 됐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30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 달 전에는 이게 90이었고요. 이게 90이었고 여기 10%였어요. 9%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이만큼 이게 긴축 강도가 다시 속도가 붙어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야 이거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 피벗 기대가 아니라 다시 긴축 속도까지 높이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긴축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데, 근데 주식시장은 사실 같은 자리에 폭탄이 2번, 3번 터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이건 사견입니다만, 저는 올해 시장은 이 인플레이션과 긴축 때문에 막 저점 무너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로 인한 경기로 넘어가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만,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긴축 궤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충격을 2단, 3단으로 받았지만 올해 다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가다가 급제동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3월 FOMC까지는 이런 전망을 앞두고 시장이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3월 FOMC가 지금 아직까지 2주나 남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이 당분간은 좀 답보 장세 내지는 약간 하단을 좀 더 이렇게 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3월 23일 제가 방송했던 걸 한번 찾아봤더니만 이걸 제가 2주 전 3주 전 방송에서 보여드렸더라고요. 요게 이제 2월 23일 날 방송했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이거 지금 현재 3월 9일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연말, 그러니까 이거 2023년도 12월 FOMC입니다. 이 12월 FOMC에 금리가 어디에 있을 거냐. 이게 지금 사실상 점도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2023년도 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 점도표를 예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를. 앞서 보여드렸던 5에서 5.25 여기에 점이 와라라 찍혀 있었죠, 원래는. 그죠? 점도표 원래 여기에 오르르 찍혀 있고, 요렇게 점도표 상으로는 요렇게 돼 있었어요. 요렇게. 6 이상은 없었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2월 달부터 이미 25bp 이상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점도표 이렇게 찍힐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더 올라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6에서 6.25까지도 5.5%가 가 있어요. 그럼 점도표가 50bp 올라가는 거예요. 예, 0.5%. 그러니까 연말까지의 금리가 기존에 예상한 것보다 0.5%나 높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표를 그만큼 지금 높게 찍을 거라고 예상하는 시장이 우려하는 거예요. 예, 이게 12월 월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장은 이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막 나스닥이 와르르 무너지고 빅테크주들이 무너지고 해야 되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폭탄이 같은 걸로 2방, 3방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뭐 그래 피벗 사실 당장 그렇게 빠른 인하를 기대했던 거는 좀 김칫국 마신 거라는 걸 조정을 이미 2월 달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김칫국 심하게 마셨구나 하면서 2월 달에 미국도 조정받고 우리도 조정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정으로 과도한 기대를 했구나라는 건 반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일주일 상간으로도 막 바뀌고 있는데, 한 2, 3주 상간으로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미증시가 많이 안 떨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죠. 이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 궤적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자체,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과 긴축 스케줄 그 자체의 이유로 시장이 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골디락스, 이게 참 골 아픈 게, 누구는 골디락스를 얘기해요. 네, 누구는 골디락스를 얘기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뭐 예를 들어 루비니 같은 경우, 루비니 교수는 원래 엄청난 비관론자, 항상 비관론자인 사람은 저는 별로 얘기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고장난 시계도 뭐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 그래서 항상 긍정론, 항상 비관론인 사람의 얘기는 전 별로 참고하지는 않는데,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물가가 6%대에서 안착될 거다 이렇게 얘기. 6% 물가 안착되면 여러분 금리가 당연히 6%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죠. 그래야 물가를 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골디락스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2차 대전 이후를 얘기하는 거고 2차 대전 이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팬데믹 상황이 전후 상황하고 비슷하니까 사망자 때문에 고용 상황이 계속 좋으면서 전쟁하고 이후에
쫙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장기적으로 큰 경기 상승 사이클이 나왔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하고는 저는 제일 큰 차이는 지금은 저성장,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되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제 관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물가가 되게 높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물가가 높죠. 그리고 금리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대출 훨씬 부담이 커요.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니까.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가 고정금리라서 낮게 받은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변동금리가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물가도 우리도 막 치솟아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물에서 경기 데미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힘들고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가게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양상이 효과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구매력이 떨어지죠. 미국은 소비 국가인데 고용만 가지고는 지금 못 버텨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00 이하예요. 막 미국 경기 좋으니 어쩌니 해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반기에 이제 경기로 가서 이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제 경기에 임팩트를 주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좀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다른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밑으로 처박혔다가 거기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돌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하반기는 아직 모르겠다. 불확실성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지금 얘기는 이게 아니죠. 지금 얘기는 이게 아니라 여전히 긴축에 대한 얘기고 물가에 대한 얘기라서 저는 저점 이탈 이렇게 걱정은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FOMC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 0.5% 인상한다 치고 점도표 더 높게 찍는다 치고 그걸 지금은 모든 게 좌우간 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마침표 정확하게 딱 확인시켜 주는 게 3월 20일 FOMC니까 그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 잡거나 혹은 크게 하락 쪽으로 방향 잡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 등락인데 심리 자체는 약간 우하향하겠죠. 그때까지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이걸 되게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2년물 금리 고점 넘어갔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정책 금리를 2년물 금리와 정책 금리를 가장 라이브하게 반영하는 거라서 요거 지금 5% 넘어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고.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안 올라오죠. 이게 경기거든요. 이 10년물 금리 경기거든요. 역전돼 있죠. 10년보다 2년이 높은 거니까 당연히 돈을 오래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역전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3개월물보다 6개월물이 높아요. 이것 좀 약간 아이러니예요. 역전은 역전인데 왜 6개월이 3개월물보다 높을까? 지금 3월이니까 6월달이면 9월달이거든요. 그 8월달에 미국 부채 한도 상향권 있잖아요. 그때를 뭔가 약간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여튼 요거는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되겠고 다행히 그러니까 빅스가 사실 작년 연말부터 미국에서 빅스 해지 실패했거든요. 빅스가 조금 이 신뢰도가 떨어지긴 했어요. 지금 작년 하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지난 12월 이후에 보시면 10월 이후에 빅스가 안 먹혔어요. 여기서 빅스로 해지한 사람들 다 깨졌어요. 여기. 지금도 사실 빅스가 치고 올라가진 않아서 아직 잠재 위험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달러도 일단 아직까지는 여기 내려와서 완전히 상방으로 잡진 않아서 아직은 봐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FOMC까지는 그냥 요 수준 레벨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4%도 안 돼요. 아직 뭔가 신용 시스템적인 문제 같은 거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 가지들 제가 열심히 혹시라도 뭔가 위기 상황이 있으면 또 도망가야 되니까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그림이 복잡하지만 이게 지금 미국 S&P 500 지수인데 3월 FOMC 변동 위험을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S&P 500 기준인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 돌파된 추세선이에요. 색깔이 너무 복잡해서 알아보시려나 모르겠네. 여기 추세 전환이 여기서 나와 있죠. 이 추세 전환 포인트는 항상 지지 저항이 됩니다. 거기가 얼마냐면은 이제 3,900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현재 S&P 지수가 3,990이니까 여기까지 한 마이너스 한 2.5% 정도
일단 그 정도는 그냥 라이브로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거기가 아직까지 FOMC 2주나 남았으니까 그 자리가 지켜지지 못하면은 한 이 정도, 여기가 이제 어깨 자리가 되니까 한 여기 정도까지는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실 조금 깊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S&P 기준으로 3,750인데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미국 시장 200포인트 이상 더 빠지는 거니까 240포인트나 더 떨어지는 거니까 6, 24, 6%니까 미국 다 S&P 기준 6%의 하방 변동이면 꽤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미국이 제가 볼 때는 6월 FOMC까지 최대 리스크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S&P. 그리고 그냥 미니멀하게 보면 한 2.5% 정도의 하방 변동은 지금 감소하고 봐야 될 것 같다. 요게 FOMC 전까지의 위험이고 FOMC에서 지금 정도의 확인이면 이제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가 될 텐데 그 불확실성 제거된다고 팍 튀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경기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벗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금리 인하는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경기가 악화돼야지 돼요. 그러면은 얘보다 얘가 먼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벗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피벗 이거 하려면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얘 나올 때 주식시장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뭐 여름께 이 정도에서 약간 한번 또 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은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이 정도 상황 아니겠네. 그리고 3월 FOMC에서 그런 불확실성 제거하면은 거기서 다시 또 박스인데 그 박스가 여전히 이 상황 아니겠냐. 이 정도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 정도. 계속 여기서 놀지 않을까 미국 시장은 당분간. 이게 언제까지 경기가 꺾일 때 경기 꺾이면 이거 깨든지 뭐 더 내려가든지 한번 해야 되지. 거기서 뭐 피봇 나오지 않겠냐. 이게 제가 아직은 그리고 있는 유효한 그림이고요. 못 넘어가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얼추 아직까지는 그 의견을 바꿀 필요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경기, 그래서 다우 지수가 요즘 좀 부진한데 다우가 이 200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FOMC까지의 불확실성이면 사실 200일선을 한번 위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FOMC 전까지 살짝 변동성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미국 금융주 잘 보셔야 돼요. 골드만삭스 이것도 200일선인데 특히 글로벌 최대 IB 이 골드만삭스 주가가 만약에 다우 지수보다 미국 시장보다 더 약하게 만약에 낙폭이 확대된다, 이건 좀 주의해야 돼요. 항상 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뭔가 위험 요인이 생길 때 글로벌 IB들이 주가가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모니터가 필요하다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까지 뭐 그런 정도 위협은 아니고요. 지금은 지수도 지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지수를 잠깐 보시고 요 그림으로 넘어가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거 보시면은 코스피도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에서 밑으로 내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6%까지 내리는 정도 상황이 되면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냐면은 잠시만요. 저 자리가 여기까지 오면은 2300선이에요. 2300이에요. 100포인트예요. 적지 않죠. 그죠? 그리고 아까 미국 말씀드렸던 미국 마이너스 2.5 정도에 움직이면은 우리 시장 2300 뭐 한 60 정도가 2360 뭐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2300대 후반. 여기까지 오는 거면은 2300까지는 위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지수의 박스는 안 깨져요. 이 박스는 안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락은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 아직 해석하시거나 대처하시는 거는 조금 오버 포지션인 것 같고, 그런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것도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 지수 보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 버티고 있고 코스닥은 올라가니까 아무거나 다 그냥 들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특히나 동학개미 초보분들은 자꾸 떨어지는 거 사시고 뭐 바닥권에 있는 거 사시는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건 제가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2012년부터, 이건 주식시장에 경험이 적은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2012년부터 2016년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건 제가 주식을 지금 시작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런 장을 많이 봤어요. 시장이 예를 2000년 초반 때도 그랬을 거예요. 시장 지수가 제한적인 등락을 할 때요,
절대로 시장 지수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얘가 기준이 아니에요. 얘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다 오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시장 지수가 떨어지니까, 시장이 여기서 유지가 되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스프레드형 거래를 하시는 건데, 올라가는 거를 매도를 하고, 왜냐면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오버슈팅이 하고, 여기서 얘를 매도를 하고, 역으로 이게 떨어지는 거를 여기 자꾸 산다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박스권 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뭐예요? 순환매가 약한 게 돌아 나오는 거고, 차별화는 강한 게 계속 가는 거예요. 강한 게 계속 가는데 시장이 안 움직이면 어때요? 그만큼 어떤 쪽에서는 반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순환매는 약한 게 돌아 나가니까 강하던 게 내려오는 거죠. 이게 순환매죠. 이렇게 1번 타자가 가던 게 빠지고 2번이 돌아 나가는 게 순환매고, 차별화는 1번 계속 가고 2번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순환매는 보통 언제 나오냐면 상승장에 많이 나옵니다. 상승장에. 왜? 이것저것 다 올라가니까 안 올라간 거 찾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이것도 또 가죠. 주도주 또 가는데, 근데 차별화는 보통 약세 박스에서 나와요. 시장이 약할 때. 왜냐하면 돈이 한정적이고, 지금 예탁금 40조 원대로 빠져서 돈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외국인 더 안 사죠. 계속 그냥 외국인 그냥 관망하고 있어요. 시장에 돈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쪽에 계속 들어가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소외예요. 전부 다 소외. 빠지거나 옆으로 가거나. 시장이 옆으로 가니까 밑에 있는 걸 산다. 가장 위험하다. 보시다시피 한 달 동안 더블이 나기도 합니다. 20조짜리 주식이 한 달 만에 2배가 올라가는 게 차별화장입니다. 근데 역으로 그 동일한 기간 동안 얘는 17만 원, 1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것도 대형주가 마이너스 15%가 나는 동안 이건 플러스 100%가 납니다. 이게 셀트리온이고요. 얘가 SK입니다. 셀트리온은 뭐 서정길 회장 복귀한다 해가지고 좀 올라왔지만, 저는 뭐 여전히 이건 추세가 꺾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싼 거 사려고 하고 내린 거 사려고 하고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현금 들고 계세요. 이 부분이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뭐 지금이라도 이런 거 다 막 올라가는 2차전지 막 두드려 잡아야 되냐? 이제는, 왜냐하면 얘네가 에코프로가 대장이잖아요. 에코프로만 살아있고 주변이 슬슬슬슬 다 무너지고 있죠. 이게 따라갔던 것들이 뭐 예를 들어 SDI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고점 나온 것 같고, 그죠? 엔솔이나 이런 애들도 이제 좀 부딪혔어요. 약간 눕는 자리고. 그리고 뭐 대주나 뭐 첨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2.5, 2등분에 있던 애들. 이런 애들 다 꺾여버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1등만 딱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쪽 시세가 약화예요. 주도주 시세 약화예요. 주도주 시세 약하면은 약간 쉬거나, 이쪽 지금 얘네 모멘텀이 친환경이니까 이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쪽이 제가 3대 섹터 말씀드렸죠. 친환경, 원래 2차전지 대장이다 계속 말씀드렸고, 2차전지에 친환경 가고, 그 다음 SOC인데, SOC는 지난주에 중국이 성장률을 목표치를 5%로 하향해서 잡고, 그리고 재정 지출을 홍수처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좀 제한하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SOC가 힘이 빠졌어요. 기대의 약화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내가 SOC 포지션을 30% 잡았으면 이거는 20이나 15로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가 약해지는 거니까요. 오히려 이쪽으로 친환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친환경 종목들이 막 들썩들썩은 하는데 지금 2차전지 자금이 일로 확 넘어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3월 14일 날 CRMA 법안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IRA 세부 법안 확정되고, 3월 23, 4일 날 EU 정상회담에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니까 사실 FOMC 앞두고 업종 섹터는 여전히 친환경이나 2차전지 뭐 광물 관련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잘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약한 걸로 확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안쪽에서 움직이는데, SOC는 중국이 정책을 좀 미국이 워낙 세게 때려서
남 좋은 일 안 시키겠다는 건지 SOC에 대한 재정 지출에 대한 리밋을 좀 걸어서 요건 기대감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주도주군이 약간 저항권 들어오고 과열권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계좌 전략을 약간 템포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챙긴 것들 굳이 다른 거 가지 말고 뭐 시장 FOMC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FOMC가 저점이 나오면은 그 FOMC 저점 시점에서 다시 조정 주도주를 잡던지 아니면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수주 한번 단기 리바운드를 보든지 이렇게 다시 또 단기 세팅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새롭게 포지션 들어가고 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이런 점을 FOMC 3월 22일까지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답답한 게 그럼 나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내 종목들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실 것 같아요. 사실 포트폴리오가 지금 주도주로 세팅 조정이 제가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뭔가 2차전지로 뭐 공격적으로 간다든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FOMC까지는 그 답답함을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반등할 때 다시 한번 뭐 출구 전략을 짠다든지 이렇게 구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시황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